북한 고위층에서 충격적인 탈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이었던 전담 요리사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그가 폭로한 내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소 탈북자 문제에 조용했던 북한이 왜 이번에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리고 김정은 곁에서 무엇을 목격했기에 목숨을 걸고 진실을 폭로하려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김정은의 전담 요리사였습니다. 7월 14일 밤, 은덕 초대소 주방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순간부터 저희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날 밤 김여정이 직접 주방에 나타나 특별한 소스를 건네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 소스를 오빠 음식에만 사용하세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건강 보조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반복되는 건강 이상, 그리고 며칠씩 공개 일정에서 사라지던 모습들 말이에요. 저는 평양 출신이 아닙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고난의 행군을 겪었죠.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옥수수죽을 팔며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날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픈 이웃들을 위해 약초를 우려 만든 죽을 끓여주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박혔죠. 17살 때 평양 요리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전국에서 30명만 뽑는 특별 과정이었어요. 3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실습이 이어졌습니다. 칼질 하나, 불 조절 하나까지 완벽을 요구했어요. 졸업 후 평양 옥류관에 배치되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자주 오는 곳이라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실수 한 번이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5년간 그곳에서 일하며 중국 요리, 서양 요리까지 익혔습니다. 어느 날 식생활 지도국에서 저를 호출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면접관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동지의 요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소. 최고 지도자 동지를 모실 기회를 주고 싶소. 은덕 초대소 배치 통보를 받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영광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포라고 해야 할까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딸이 드디어 출세했구나 하시며 기뻐하셨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왜 하필 저를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은덕 초대소에 도착한 첫날, 보안검색만 40분이 걸렸어요. 전신 스캐너를 3번이나 통과하고 가지고 온 조리도구 하나하나를 엑스레이로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제 머리카락까지 채취해 갔어요. 이곳에서는 숨 쉬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안내를 맡은 보안 담당자의 말이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주방 시설을 처음 봤을 때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최첨단 설비들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천장과 벽면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요리하는 모든 과정이 녹화되고 있었어요. 첫 요리를 준비하는 날, 떨리는 손으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김정은이 좋아한다는 스위스 치즈 퐁듀였어요. 평소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재료들이었죠. 스위스에서 공수한 그리에르 치즈, 프랑스산 화이트 와인, 이탈리아산 트러플까지. 한 방울의 소금도 허락 없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모든 양념과 조미료는 미리 정해진 분량대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창의성이나 개인적 터치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다른 요리사들과 대화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해야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각자 정해진 자리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몇 달을 보내던 중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식단에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요리들을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김여정이 자주 주방을 찾아온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가족들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말이죠. 그때마다 특별한 재료나 소스를 가져왔습니다. 오빠 건강을 위한 특별한 것들이에요. 꼭 정확한 분량으로 넣어주세요. 김여정의 말투는 늘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있었어요. 그 시선을 받으면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김정은이 며칠씩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죠. 그럴 때마다 김여정이 더 자주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6월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늦은 밤 주방 정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복도에서 김여정과 한 남자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서두르세요. 그 대화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더욱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이 가져오는 특별한 소스들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색깔도 특이했고 냄새도 일반적인 조미료와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 소스를 사용한 후 김정은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얼굴이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느려졌어요. 가끔 식사 중에 숨이 차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른 요리사들도 이런 변화를 느꼈을 텐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의심하는 것조차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일일까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우연한 기회에 김여정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너무 빨리 변화시키면 의료진들이 의심할 거예요. 하지만 중국과 미국 모두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도 서둘러야죠. 알겠어요. 하지만 요리사는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같은 사람이 하면 위험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것들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뭔가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정은의 건강 악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김여정이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정말로 새로운 요리사가 주방에 나타났어요.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배제되기 시작한 거죠. 앞으로는 보조 역할만 해주세요. 주방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북한 내부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 사이의 권력 다툼이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의 목격자였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건 바로 그때였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여정의 음모를 폭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북한의 권력층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제거하려 하는지 그 잔혹한 현실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었어요.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시절, 저는 함경북도 청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 저희 집 앞마당에서 벌어진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옆집 친구 영희가 울면서 저희 집으로 뛰어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모, 수진이가 왜 안 일어나요? 수진이는 영희 6살 된 동생이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을 잃고 쓰러진 거였죠.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옥수수 가루로 죽을 끓여 수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음식의 힘을 깨달았어요. 한 숟갈의 죽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거란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청진의 무산 탄광에서 일하셨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나가 밤 10시에야 돌아오셨죠. 석탄 먼지로 시커멓게 된 얼굴로 집에 들어서시면서도 항상 웃으려 노력하셨어요. 우리 딸,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지. 아버지는 제 교육에 특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가난해도 배운 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밤마다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겨울, 아버지가 폐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탄광에서 오랫동안 석탄 먼지를 마신 탓이었어요. 병원에 갈 돈도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다. 침대에 누워서도 저와 남동생을 걱정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결국 아버지는 그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7살 때였어요. 아버지를 잃은 후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옥수수죽, 감자떡, 뭐든지 만들어 팔 수 있는 건 다 팔으셨죠. 저와 남동생도 어머니를 도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딸아, 내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구나.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요리하는 걸 도왔거든요. 재료가 부족해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혔죠. 1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식 장사를 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장마당에 나가 저녁까지 일했어요. 학교는 오후에만 잠깐 다녔죠. 장마당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배웠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쌀을 파는 아주머니, 밀가루를 구해다 국수를 만드는 할아버지, 모두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건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어요. 평양요리학교를 나와 청진으로 내려온 분이셨죠. 가끔 장마당에 오셔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저에게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 아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네요. 평양에서 공부하면 좋을 텐데. 김 선생님의 말씀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무슨 돈으로 평양에 보내겠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종종 저를 불러 간단한 요리를 가르쳐 주셨죠. 칼 쓰는 법부터 불 조절하는 법까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요리는 마음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을 들여야 해. 김 선생님의 가르침은 어머니의 말씀과 통했어요. 둘 다 음식을 통해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강조하셨거든요. 14살이 되던 해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평양요리학교에서 전국 특차생을 뽑는다는 거였죠. 성적과 실력을 보고 학비를 면제해주는 제도였어요. 한번 도전해보자. 김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에 어머니도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장마당 일을 마치고 나면 김 선생님 댁으로 달려갔어요. 3시간씩 요리 실습을 했죠.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같은 메뉴를 계속 반복 연습했어요. 감자 하나로도 10가지 요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찜, 볶음, 튀김, 죽, 떡까지.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조리법을 계속 시도했죠. 실력은 충분해. 이제 자신감만 있으면 돼. 김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시험장에 가는 기차표를 사기 위해 어머니는 며칠 굶으셨어요.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기차표 한 장 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꼭 붙어야 한다.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거야. 평양행 기차에 오르던 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어깨에 얼마나 큰 짐이 올려졌는지 느꼈어요. 평양에 도착해서 요리학교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청진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건물이었거든요. 전국에서 온 수십 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왔더군요. 첫 번째 시험은 필기였어요. 식재료의 영양소, 조리법의 종류, 위생관리까지 다양한 문제가 나왔죠. 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며칠 후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전국에서 30명만 뽑는 특차생에 당당히 선발된 거였죠.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이 해냈구나. 아버지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야. 평양요리학교에 입학한 첫날,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청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신 조리 기구들, 다양한 식재료들, 모든 게 신기했죠. 하지만 경쟁은 치열했어요. 전국에서 온 실력자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복습하고 밤 12시까지 연습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발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고향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1학년 때는 기초를 탄탄히 다졌어요. 칼질부터 불 조절, 재료 손질법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익혔죠. 2학년 때는 중국 요리와 서양 요리도 배웠어요. 3학년이 되자 전문 분야를 선택해야 했어요. 저는 고급 요리 과정을 택했죠. 국가 요인들을 위한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을 마치면 평양의 최고급 식당이나 국가기관에 취직할 수 있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어머니께 보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졸업반이 되어서는 취업 준비에 매달렸어요. 이력서 쓰는 법부터 면접 보는 법까지 세세하게 준비했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마침내 졸업식 날이 왔어요. 3년간의 힘든 공부가 끝난 거죠.
어머니도 청진에서 올라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좋은 곳에 취직해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진짜 실력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옥류관 배치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하나였거든요. 외국 손님들도 자주 오는 곳이라 더욱 자부심이 들었죠.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옥류관 문을 열었어요. 제 요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5년만 제대로 일하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선배 요리사의 말에 희망을 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더 좋은 기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일지 말이에요. 옥류관에서의 5년은 정말 혹독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진짜 실력을 갖출 수 있었죠. 어머니의 가르침과 김 선생님의 지도, 그리고 제 자신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였어요. 결국 그 모든 경험이 은덕 초대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목격할 수 있게 해준 배경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이 증언도 없었을 거예요. 은덕 초대소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최고의 자리였지만 왠지 가슴이 무거웠어요. 옥류관에서 5년간 일하며 들었던 소문들이 떠올랐거든요. 은덕에서 일하면 절대 입을 열면 안 된다. 실수 한 번이면 가족까지 위험하다. 같은 이야기들 말이에요. 초대소 정문에 도착하자 첫 번째 검문이 시작되었어요. 신분증 확인, 소지품 검사,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가방을 모두 비우세요. 보안요원이 제 조리도구 하나하나를 꺼내며 엑스레이 촬영을 했어요. 칼 한 자루도 여러 각도에서 찍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질문할 수는 없었어요. 두 번째 검문소에서는 전신 스캐너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양팔을 들고 서 있는 동안 기계가 온몸을 훑었어요. 마치 범죄자라도 된 기분이었죠. 머리카락을 좀 주세요. 세 번째 검문소에서는 DNA 채취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신원 확인용이었어요. 그 순간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실감했습니다. 마지막 검문을 통과하고 나서야 초대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40분이나 걸린 검문 과정이었죠. 앞으로 매일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 지쳤어요. 이곳의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맡은 보안 담당자는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이 차갑더군요. 첫째, 이곳에서 본 모든 것은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허가 없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셋째, 동료와의 사적인 대화는 금지입니다. 규칙이 무려 15개나 되었어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즉시 해고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의 마지막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더 심각한 조치가 뭘 의미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옥류관 주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최첨단 설비들로 가득했거든요. 독일제 오븐, 일본제 냉장고, 프랑스제 믹서기까지 세계 각국의 최고급 조리기구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건 천장과 벽면에 빼곡히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었습니다. 모든 조리 과정이 녹화됩니다. 재료 손질부터 플레이팅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죠. 주방장인 박 동지가 설명해 주었어요. 5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지만 표정이 늘 굳어 있더군요. 20년간 이곳에서 일했다고 했는데 그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여기서는 개인의 창의성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야 해요. 다른 요리사들을 소개받았어요.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었지만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치더군요. 인사를 나눠도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았어요. 첫 번째 임무는 김정은의 아침 식사 준비였습니다. 메뉴는 스위스식 뮤즐리와 프랑스 크루아상이었어요. 재료들은 모두 해외에서 공수한 최고급품들이었죠. 분량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그램 단위까지 맞춰야 해요. 박 주방장이 저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로 재료 하나하나를 그램 단위로 재야했습니다. 소금 한 꼬집, 설탕 한 숟가락도 정확한 분량이 정해져 있었어요. 뮤즐리를 만들면서 새삼 놀랐어요. 스위스에서 공수한 유기농 귀리, 터키산 건포도, 미국산 아몬드까지 한 그릇에 들어가는 재료비만 해도
일반 가정의 한 달 식비에 맞먹을 정도였거든요. 크루아상 반죽을 하는 동안 계속 감시받는 느낌이었어요. CCTV뿐만 아니라 주방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의 시선도 따가웠죠. 실수할까봐 손이 계속 떨렸어요. 처음이니까 떨리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빨리 적응해야 해요. 옆에서 일하던 최 동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해주었어요. 5년차 요리사라고 했는데 표정이 항상 긴장해 있더군요. 드디어 완성된 요리를 김정은에게 올릴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음식 배송도 별도의 전담 인력이 있었거든요. 음식이 나간 후 30분 동안은 주방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박 주방장의 설명에 의하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어요. 그 30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시계만 쳐다보며 기다렸죠. 다행히 첫 번째 요리는 무사히 넘어갔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점심 메뉴는 일본식 스시와 미소시루였어요. 생선은 모두 일본에서 공수한 것들이었죠. 참치 뱃살, 성게, 연어알까지 최고급 재료들이었어요. 스시를 만들면서 놀란 건 쌀이었어요. 일본의 특정 지역에서 나는 코시히카리 품종이었는데 한 대에 10만 원은 좋게 할 만한 고급 쌀이었거든요. 밥은 정확히 65도로 식혀서 사용해야 합니다. 온도계로 밥 온도를 재며 스시를 만들었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규칙이 있다는 게 놀라웠죠. 생선을 썰면서도 긴장했어요. 두께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시 썰어야 했거든요. 15개의 스시를 만드는데 2시간이나 걸렸어요. 오후에는 김정은의 간식 시간이 있었어요. 스위스 초콜릿과 프랑스 마카롱을 준비해야 했죠. 이것도 그냥 사온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야 했어요. 마카롱 반죽을 만들면서 든 생각은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 하는 거였어요. 북한 주민 대부분이 굶주리고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사치스러운 음식을 만드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저녁 메뉴는 프랑스 요리였어요. 송아지 스테이크와 트러플 리조또였죠. 송아지 고기는 호주에서 공수한 것이었고 트러플은 이탈리아산이었어요. 트러플 냄새를 맡는 순간 기가 막혔어요. 작은 조각 하나가 평범한 사람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가격이었거든요. 트러플은 아주 얇게 썰어야 해요. 두껍게 썰면 맛이 너무 강해져요. 박 주방장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정말로 종이처럼 얇게 썰더군요. 리조또를 만들면서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쌀은 이탈리아산 아르보리오, 와인은 프랑스산 화이트 와인, 치즈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까지 모든 재료가 최고급이었죠. 송아지 스테이크도 까다로웠어요. 정확히 미디엄 레어로 구워야 했는데 온도계로 내부 온도를 재가며 요리해야 했거든요. 첫날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있었던 탓이었죠. 집에 와서 어머니께 첫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고만 했죠.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곳에서 일하는구나.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이곳이 자랑스러운 곳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한 사람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최고급 재료를 공수해 요리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은덕 초대소의 일원이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검문 과정도 빨라졌고 요리하는 시간도 단축되었죠.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김정은의 식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고 육류를 선호하며 특히 치즈를 아주 좋아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이상한 점도 발견했어요. 가끔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거부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식욕을 잃는 모습을 보였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가 봐요. 다른 요리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리사로서의 직감이었죠. 2주째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여정이 주방에 나타난 거였어요. 보통 가족들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말이죠. 오빠를 위한 특별한 보충제가 있어요. 김여정이 가져온 건 작은 병에 든 갈색 액체였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한약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이걸 오빠 음식에 넣어주세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때만 해도 정말로 건강 보조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은덕 초대소에서 한 달을 보내고 나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여자의 울음소리였죠.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며칠 연속 같은 소리를 듣고 나니 확실해졌어요. 저기서 나는 소리 들리시죠? 최동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들어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최동지의 대답에서 이곳의 규칙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기쁨조 여성들을 볼 수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였죠. 모두 20대 초반의 예쁜 여성들이었는데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여성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긴 머리를 한 여성이었는데 지날 때마다 눈이 마주쳤거든요. 뭔가 슬픈 표정이었어요. 기쁨조 분들은 언제 교체되나요? 박 주방장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돼.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긴 머리 여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죠. 기쁨조의 교체가 정말 자주 일어난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늦은 밤 주방 정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복도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한 기쁨조 여성이 보안요원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 여성은 울면서 뭔가를 애원하고 있었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보안요원의 차가운 대답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다른 곳이 어딘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그 여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런 일들을 목격하면서 이곳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고급스럽지만 그 안에서는 사람이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었거든요. 2월 어느 날 김정은의 식단에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 좋아하던 치즈 요리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였죠. 오늘은 치즈 없이 준비하세요. 갑작스러운 변화였어요. 지금까지 매일 치즈가 들어간 요리를 드셨는데 말이죠. 며칠 더 지나자 더 많은 음식을 거부했어요. 육류도 싫어하고 달콤한 디저트도 건드리지 않았죠. 대신 죽이나 국물 요리만 요청했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요? 박 주방장에게 걱정을 표했지만 그는 그런 걱정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요리사로서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는 분이 건강하지 않다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김여정이 다시 주방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여러 개의 작은 병을 가져왔죠. 오빠가 요즘 입맛이 없어 하셔서요. 이런 특별한 보충제들을 준비했어요. 김여정이 보여준 병들은 모두 다른 색깔의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빨간색, 또 하나는 녹색이었죠. 각각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김여정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아침에는 노란색, 점심에는 빨간색, 저녁에는 녹색을 사용하라고 했죠. 꼭 정확한 양만 사용하세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김여정의 당부가 조금 이상했어요. 건강 보충제라면 많이 넣는다고 해가 될 건 없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의문을 표할 수는 없었어요. 김여정의 지시는 곧 명령이었거든요. 그날부터 김정은의 음식에 그 액체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김여정이 지시한 대로 했죠. 며칠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김정은이 다시 식욕을 찾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죠. 역시 김여정 동지는 오빠를 잘 아시는군요. 박 주방장도 감탄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어요. 김정은의 식욕이 늘어나면서 요구하는 음식의 양도 늘어났어요. 이전에는 적당한 양을 드셨는데 이제는 2배 이상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얼굴이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컨디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어요. 3월 중순쯤 김정은이 며칠간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죠. 그 기간 동안 요리 주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과 국물 요리만 요청했고 양도 평소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다른 요리사들도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김여정이 또다시 주방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당분간 특별한 식단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김여정이 가져온 새로운 지시사항은 더욱 복잡했어요. 특정 재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새로운 보충제를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오빠의 건강이 걸린 중요한 일이니까요. 김여정의 경고 섞인 당부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김정은의 건강 변화와 김여정의 개입이 무관할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의심일 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이런 의심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4월에 들어서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한 요리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요. 이 동지라는 분이었는데 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전날까지 평범하게 일하다가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어요. 이 동지는 어디 갔나요? 박 주방장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모른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 같아.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 동지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거였어요. 무슨 일로요? 기밀 누설 혐의래.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그 소식을 들고 온몸이 떨렸어요. 기밀 누설이라니 혹시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누군가에게 말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날부터 주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저 역시 극도로 조심했어요. 혹시라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김여정의 행동, 김정은의 건강 변화, 그리고 이 동지의 실종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곳은 겉으로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가 일상인 곳이었어요.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감옥 같은 곳이었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5월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한 여성의 얼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야? 어린 시절 청진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 미영이 바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기쁨조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만큼은 분명히 미영이었죠. 미영도 저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반가워하기보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저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에요. 너 여기서 뭐해? 미영의 첫 마디였어요. 예전에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라 지쳐있는 목소리였죠. 요리사로 일하고 있어. 너는? 그냥 일하고 있어. 미영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영과의 만남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거든요. 어린 시절 그렇게 밝고 명랑했던 친구가 왜 그렇게 변한 걸까요? 다음 날부터 미영을 더 자주 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의식적으로 찾아본 것 같아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쳤지만 미영은 여전히 저를 피하려 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미영과 제대로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거였죠. 미영아, 왜 나를 피해? 여기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드러내면 안 돼. 너도 조심해. 미영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예전 너 같지 않아. 예전에 나는 죽었어. 이제 다른 사람이야. 미영의 대답이 가슴을 찔렀어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어? 3년 전부터. 너는 언제부터? 2달 정도 됐어. 그때 미영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여기서는 절대 호기심을 갖지 마.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모른 척 해야 해. 그래야 살 수 있어. 미영의 간절한 당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뜻이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 미영은 그 말을 남기고 급히 사라졌어요. 며칠 후, 미영의 경고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여정이 주방에 나타나 새로운 지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앞으로 오빠 음식에 이 새로운 첨가제를 넣어주세요. 김여정이 가져온 것은 이전과는 다른 무색의 액체였어요.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죠. 이전 것들과 함께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전 것들은 이제 사용하지 마세요.
오직 이것만 사용해 주세요. 김여정의 지시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바꾸는 걸까요? 얼마나 넣어야 하죠? 하루에 한 방울만. 절대 더 넣으면 안 돼요. 한 방울만. 그렇게 적은 양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날부터 새로운 액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한 방울씩만 넣었죠. 하지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김정은의 식욕이 또다시 급격히 증가한 거였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죠. 하루에 5끼를 드실 때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체중 증가였어요. 눈에 띄게 살이 찌기 시작했거든요. 얼굴도 더욱 부어올랐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어요. 이게 정말 건강에 좋은 건가요? 박 주방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그는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6월 중순, 미영과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미영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요즘 어때?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있어. 힘들지? 미영의 질문에 정말 힘들다고 대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죠. 너는 어때? 여기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적응했어. 미영의 대답이 씁쓸했어요. 적응이라는 말에 무수한 고통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집 생각 안 나? 집. 이제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 여기가 내 집이야. 미영의 말투가 로봇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프로그래밍한 대답 같았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 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여정이 나타난 거였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나요? 김여정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영이 얼어붙었어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김여정의 시선은 미영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미영 씨, 개인적인 대화는 자제하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둘 다. 김여정의 경고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이후 미영은 저를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어요. 마주쳐도 모른 척했고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늦은 밤 주방 정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복도에서 본 거였어요. 미영이 김여정과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말이죠.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김여정의 말에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요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잘 봐두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영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린 시절 친구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미영의 행동을 보니 확실해졌어요. 제가 있는 곳에 자주 나타났고 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미영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스스로를 위로해봤지만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7월 초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미영이 갑자기 며칠간 보이지 않은 거였어요. 미영 씨는 어디 갔나요? 다른 기쁨초 여성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대답만 들었어요. 일주일 후 미영이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얼굴에 멍이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색했어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무 일 없어. 미영의 대답은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아? 괜찮다고 했잖아. 미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죠. 미영아. 제가 위로하려 했지만 미영은 제 손을 뿌리쳤어요. 가까이 오지 마. 너 때문이야. 뭐가 내 때문이야? 너랑 친하게 지낸다고 의심받았어. 너 때문에 조사받았다고. 미영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친구를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미안해. 몰랐어.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나한테 말 걸지 마. 미영은 그 말을 남기고 뛰쳐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어린 시절의 소중한 친구를 잃은 것 같아 너무 슬펐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곳의 시스템이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친구를 이용해 친구를 감시하게 만드는 곳이었죠. 미영과의 재회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곳에서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 모든 사람이 잠재적 감시자이자 피감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김여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지도 깨달았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예민하게 주변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김여정의 행동, 김정은의 건강 변화, 그리고 주방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더욱 자세히 보게 되었죠. 미영이 남긴 균열은 제 마음뿐만 아니라 이곳의 진실을 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진하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봐야 했거든요. 8월 첫째 주, 김여정이 가져온 새로운 지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특별한 소스를 사용해야 해요. 김여정이 건넨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었어요. 진한 갈색 액체였는데 냄새가 무척 독특했죠. 마치 쓴 약초와 금속 냄새가 섞인 것 같았어요. 이전 첨가제들과는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빠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더 강력한 보충제가 필요해졌어요. 김여정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더 강력한 보충제라는 표현이 걸렸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면 되죠? 매 끼니마다 3방울씩 넣어주세요. 절대 더 넣으면 안 되고 덜 넣어도 안 돼요. 김여정의 지시가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정확히 3방울,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했죠. 다른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김여정의 경고에서 심상찮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새로운 소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매 끼니마다 정확히 3방울씩 넣었죠. 하지만 사용할 때마다 불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김정은의 상태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식욕이 더욱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손이 자주 떨렸고 가끔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얼굴은 더욱 부어올랐고 피부색도 이상하게 변했죠. 이상하네요. 왜 이러실까요? 박 주방장도 걱정스러워했어요.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그럴 리 없어. 우리는 지시받은 대로만 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특히 제가 넣고 있는 그 소스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8월 중순,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주방 정리를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복도에서 김여정과 누군가의 대화가 들려온 거였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계획이라니, 도대체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죠? 요리사는 의심하지 않나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죠. 제가 화제에 오른 것 같아 더욱 긴장했어요. 만약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교체해야겠죠. 교체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동지의 사례가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김여정이 또다시 주방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욱 많은 양의 소스를 가져왔죠. 앞으로는 양을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늘리면 되죠? 매 끼니마다 5방울씩 넣어주세요. 3방울에서 5방울로 늘어난 거였어요. 불과 며칠 만에 말이죠. 괜찮을까요? 갑자기 늘리면. 괜찮아요. 오빠의 몸이 적응했으니까요. 김여정의 자신 있는 대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날부터 5방울씩 넣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변화가 더욱 드라마틱했어요. 김정은의 식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하루에 7회, 8끼를 드실 때도 있었죠. 체중도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건강 상태였어요. 자주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했어요. 얼굴은 계속 부어 있었고 때로는 어지러워하는 모습도 보였죠. 이건 정말 이상해요. 최 동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9월 초,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김여정과 한 남자의 대화를 완전히 엿듣게 된 거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1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현재 용량을 유지하는 거죠? 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더 강한 걸로 준비해두세요. 그 대화에서 마지막 단계라는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의 마지막 단계일까요? 요리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곧 처리할 예정입니다.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죠. 언제 어떤 소스를 얼마나 넣었는지, 김정은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든 걸 메모했어요. 그리고 그 소스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냄새, 색깔, 점성까지 자세히 관찰했죠. 며칠 후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그 소스를 넣은 음식을 드신 후 김정은의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확인한 거였어요. 특히 호흡곤란과 부종이 심했어요. 그리고 며칠씩 공개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었죠. 이건 치료제가 아니야. 뭔가 다른 거야. 그때 확신했어요. 제가 김정은의 음식에 넣고 있는 것이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의학 지식이 없었거든요. 9월 중순, 김여정이 마지막으로 주방에 나타났어요. 이제 이 일은 끝날 것 같아요. 끝난다니요? 오빠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더 이상 특별한 보충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김여정의 말이 이상했어요. 김정은의 상태가 좋아졌다고요? 제가 본 것과는 정반대였는데 말이죠. 그럼 이제 소스는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네, 오늘부터 중단하세요. 갑작스러운 중단 지시였어요. 혹시 다른 요리사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아니요. 이 일은 처음부터 우리만 알고 있던 거니까요. 김여정이 떠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로 건강 보조제였다면 왜 갑자기 중단하는 걸까요? 며칠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교체될 예정이라는 소문을 들은 거였어요. 새로운 요리사가 오는 것 같아. 최 동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글쎄, 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나 봐.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이죠. 김여정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분명히 김정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의 도구로 이용당했던 거였죠. 더 이상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때 저도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탈북을 결심한 건 바로 그때였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김여정의 체계적인 계획이었고 저는 그 계획의 실행자였던 거였어요. 그 소스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김정은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권력 다툼이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의 목격자였던 거죠. 9월 말,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영이 사라진 거였어요. 며칠간 기쁨조 구역에서 미영을 볼 수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영 씨는 어디 갔나요? 다른 기쁨조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2주가 지나자 불안감이 극에 달했어요. 미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분명했거든요. 그때 박 주방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쁨조 중 한 명이 사고로 죽었다고 하네. 누가요? 이름은 모르겠어. 하지만 며칠 전 일이라고 해.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미영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어떤 사고였나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그냥 사고였다고만 하더라고. 박 주방장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미영이 죽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미영이 저를 감시하던 일, 김여정과의 은밀한 대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종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미영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입을 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거예요.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새로운 요리사가 주방에 나타난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정동지입니다.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표정이 밝고 에너지가 넘쳤죠. 마치 몇 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보조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 주방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배제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왜 갑자기 보조로요? 위에서 그렇게 지시했어. 새로운 동지가 주 요리사 역할을 맡을 거야.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무서웠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김여정이 정 동지와 따로 대화하는 모습을 본 거였어요. 앞으로 특별한 임무가 있을 거예요. 김여정이 정 동지에게 작은 병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병은 제가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정동지가 새로운 실행자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10월 첫째 주, 보안 담당자가 저를 호출했어요. 내일부터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어느 부서로요? 식재료 관리 부서입니다. 식재료 관리 부서라니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주방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였죠. 왜 갑자기요? 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미영의 죽음, 제 좌천, 새로운 요리사의 등장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아마도 김여정은 저를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을 거예요. 미영처럼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었죠.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옥류관에서 함께 일했던 준호였어요. 준호는 저보다 3년 선배였는데 항상 저를 챙겨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은덕으로 오기 전에 고백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거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결정이 후회되었어요. 준호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공중전화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기억하시죠? 정말. 어떻게 지내? 준호의 반가운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좋아요. 그날 저녁, 준호와 만났어요. 평양의 작은 찻집에서였죠. 요즘 어떻게 지내? 은덕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데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었지만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만 전했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준호는 제 표정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뭐든 할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혹시,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 제가 어디론가 가야 한다면? 어디로? 설마. 준호가 제 의도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너무 위험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봐.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며칠 후, 준호가 저를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혹시 정말로 그 생각이라면 도울 방법을 찾아봤어. 정말요? 내 친구 중에 국경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통하면 준호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야. 잡히면 우리 모두 끝이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해요. 그날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친구를 통해 탈북 경로를 파악했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언제 실행할 것인가 하는 거였죠. 11월 초, 그 기회가 왔습니다. 김정은이 외국 방문을 위해 평양을 떠나는 일정이 잡힌 거였어요. 그 기간 동안은 보안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거라고 준호가 알려줬어요. 이때가 기회야.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호의 말에 동의했어요. 탈북 날짜를 11월 15일로 정했어요. 김정은이 출국하는 날이었죠. 그날까지 2주가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김여정의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 항상 누군가가 있는 느낌이었죠. 10월 말, 마지막으로 미영을 생각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녀의 방을 지나가게 된 거였어요. 방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을 보니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미영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미영이 정말로 죽었다는 걸, 그리고 모든 증거가 인멸되었다는 걸 말이죠. 미영아, 미안해. 너를 구해주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미영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살아서 나가서 이 모든 진실을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11월 10일, 준호가 마지막 계획을 알려줬어요. 15일 새벽 3시에 대동강 철교 근처에서 만나자. 거기서 차를 태워줄 거야. 알겠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거야. 꼭 나갈게요. 준호와 헤어지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살아서 다시 만나자.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마지막 며칠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미영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리고 김여정의 음모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결심했죠. 11월 11일부터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점검했어요. 탈출 경로, 필요한 물건들,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까지 모든 걸 머릿속에 새겨뒀어요. 11월 14일,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물론 탈북한다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평소보다 더 오래 안아드렸죠. 왜 이래? 무슨 일이야?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이상한 애네. 매일 보는데.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저는 울음을 참기 어려웠어요. 혹시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종이에 적었어요. 김여정의 음모, 미영의 죽음, 김정은의 건강 악화까지 모든 걸 기록했죠. 만약 탈북에 실패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1월 15일 새벽 2시, 마침내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적은 기록과 최소한의 옷까지만 들어있었죠. 대동강 철교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평양의 거리를 바라봤어요. 태어나고 자란 이곳을 떠나는 게 슬펐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왔네.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요. 그렇게 제 탈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대동강 철교 근처에서 준호를 만났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가 저기 대기하고 있어. 빨리 타. 준호가 가리킨 곳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이분이 국경까지 데려다 줄 거야. 안녕하세요. 운전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준호야, 정말 고마워. 살아서 연락해. 꼭. 준호와의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트럭에 올랐어요.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트럭이 출발하면서 평양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벽이라 도로는 거의 비어 있었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운전자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운전했죠. 1시간 정도 달린 후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걱정하지 마. 이미 준비해뒀어. 운전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검문소에서 경비병이 다가왔어요. 어디 가는 거야? 함경북도 청진으로 물건 배송하러 가요. 운전자가 서류를 건네줬어요. 경비병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트럭 뒤를 보려고 했어요. 뒤에 뭐가 있나? 감자하고 옥수수예요. 정말로 트럭 뒤에는 감자와 옥수수 포대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숨어 있었죠. 통행증도 보자. 또 다른 서류를 확인한 후 경비병이 손을 흔들었어요. 가도 돼.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죠.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도로에 차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배송 트럭으로 위장했지만 여전히 긴장됐어요. 오전 8시쯤 두 번째 검문소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더 까다로웠죠. 트럭 뒤를 확인해 봐야겠어. 경비병이 트럭 뒤로 왔어요. 저는 감자 포대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경비병이 포대 몇 개를 확인했지만 다행히 제가 숨은 곳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됐어. 가. 두 번째 관문도 통과했어요. 오후가 되자 함경북도에 들어섰어요. 고향 땅이 가까워지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이제 진짜 위험한 구간이야. 운전자가 말했어요. 국경 근처는 경비가 삼엄해.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이야. 오후 3시쯤 세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이전과 달리 군인들이 검문하고 있었어요. 서류 검사, 군인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 거야? 평양에서 와서 청진으로 가는 길입니다. 뒤에 뭐가 있나? 농산물이요. 이번에는 군인 2명이 함께 트럭 뒤를 확인했어요. 더 꼼꼼히 보더군요. 저는 감자 포대 아래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발견되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이 포대 좀 옮겨봐. 한 군인이 제가 숨은 바로 옆 포대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 순간 운전자가 나타났어요. 군인 동지, 급한 배송이라 빨리 가야 해요. 닥쳐, 검사 받고 가야지.
하지만 다른 차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군인들이 서둘러 검사를 마쳤어요. 가라. 가까스로 세 번째 관문도 넘어섰어요. 저녁 6시쯤 드디어 국경 근처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내려야 해. 이제부터는 혼자 가야 돼. 운전자가 트럭을 세웠어요. 고마웠어요. 조심해. 국경까지 5km 정도야. 산길로 가야 해. 운전자가 간단한 지도를 그려줬어요. 두만강까지 가서 강을 건너면 중국이야. 하지만 경비병들이 많으니까 조심해. 트럭에서 내려서 산길로 향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였죠. 밤이 되면서 추위가 시작됐어요. 11월 중순의 함경북도는 이미 겨울이었거든요. 산길을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추격자가 있나 싶어서요. 밤 10시쯤 두만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강가에 경비병들이 있었거든요. 몇 시간 동안 숨어서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을 관찰했어요. 30분마다 한 번씩 순찰을 돌았죠. 새벽 2시쯤 경비병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강으로 향했어요.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리고 물이 너무 차가웠죠. 옷을 다 입은 채로 강에 들어갔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을 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수영을 해야 했지만 물이 너무 차가워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간신히 강 중간까지 왔을 때 델매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야? 경비병이 저를 발견한 거였어요. 도망자다. 잡아라. 총소리가 들렸어요. 물에서 총알이 튀는 소리도 들렸죠.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차가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를 끌어올렸어요. 괜찮아요? 중국말이었어요. 중국 사람이 저를 구해준 거였죠.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조선족이었어요. 한국말을 할 수 있었죠. 빨리 여기서 떠나야 해요. 중국 경찰이 올 수도 있어요. 그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따뜻한 옷과 음식을 주셨죠. 한국으로 가려면 베이징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가야 해요. 다음 날 그분이 베이징까지 가는 버스표를 사주셨어요. 베이징까지 가는 동안 계속 불안했어요. 중국 공안에 잡힐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무사히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서 탈북자라고 신고했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영사관 직원이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며칠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자유를 찾은 거였죠. 준호는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감시의 시선이 없다는 해방감이 몰려왔어요. 이곳이 한국이구나. 눈물이 났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생각보다 친절했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김여정의 음모, 미영의 죽음, 그리고 김정은의 건강 악화까지 상세히 증언했죠. 정말 놀라운 정보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조사관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며칠간의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갔어요.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곳이라고 했죠. 하나원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놀란 건 식당이었어요.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다 공짜예요? 네, 마음껏 드세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입덧이었죠. 혹시 임신이신 것 같은데요. 의료진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임신이라니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검사 결과 정말로 임신 6주였어요. 준호의 아이였죠. 탈북하기 전 마지막 밤에 준호와 함께 했던 게 떠올랐어요. 서로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새로운 생명이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컴퓨터 수업을 받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설명이 마법 같았어요. 휴대폰도 처음 만져봤어요. 손바닥만 한 기계로 전화도 걸고 사진도 찍는다니 정말 놀라웠죠. 이걸로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어 수업도 받았어요. 같은 언어인 줄 알았는데 많이 달랐거든요. 존댓말이 이렇게 다양하다니. 북한에서는 동지라고만 부르면 됐는데 한국에는 정말 많은 호칭이 있었어요. 3개월 후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왔어요.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줬죠. 처음 아파트 열쇠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형언할 수 없었어요. 제 집이 생긴 거였어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기 스위치를 눌렀을 때 환하게 켜지는 불빛을 보며 울었어요. 언제든 원할 때 불을 켤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동적일 줄이야.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도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물을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말이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감탄했어요. 차갑게 보관된 음식들,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적응하기 어려운 점들도 많았어요. 마트에 갔을 때는 너무 놀라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뭐를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임신하셨으니까 이런 음식들이 좋을 거예요.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골라주시더군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배려였어요.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도 놀랐어요.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운행된다는 게 신기했죠.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자동 안내 방송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했거든요. 한강에서 산책할 때는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기서 뭘 하든 누가 감시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병원에 갔어요.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뱃속 아기를 처음 봤죠.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날 거라는 생각에 감격스러웠거든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했어요. 자유를 의미하는 이름을 짓고 싶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불안감도 생겼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 담당 공무원, 그리고 봉사자들까지 모두가 저를 도와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는 서울의료원에 입원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깨끗하고 현대적인 병원이었죠. 진통이 시작됐네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간호사들이 계속 격려해 주었어요. 출산 과정에서 가장 놀란 건 무통주사였어요. 고통을 줄여주는 주사가 있다니 정말 신기했거든요. 북한에서는 고통을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환자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려고 노력하더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이예요. 의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자유야. 아이의 이름을 자유로 정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신생아실에서 자유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생명이 김정은의 독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병원에서 일주일 지낸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아이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였죠. 밤에 자유가 울 때마다 일어나서 돌봐주면서 생각했어요. 북한에 있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준호는 안전할까 하는 걱정들이 밀려왔죠. 하지만 자유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적응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더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야간 학교에 다녔어요. 자유는 이웃분이 봐주셨죠.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요. 선생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도 늘려야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컴퓨터를 못 다루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워드 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까지 배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자유가 돌이 되던 날, 처음으로 돌잔치를 열었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이웃분들까지 와주셨어요. 자유야, 생일 축하해. 모두가 자유를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따뜻한 인정이 한국의 매력이구나 싶었죠. 자유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 작은 발걸음이 자유로운 땅을 딛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엄마. 자유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자유가 두 돌이 되면서 저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게 된 거였어요. 경력이 있으시니까 바로 주방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사장님이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한국의 주방에서 일하는 건 은덕 초대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으로 요리할 수 있었거든요. 이 요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손님들이 궁금해하면 직접 설명해 드릴 수도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일하면서 번 돈으로 자유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유치원도 보내고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싶었죠. 자유가 3살이 되던 해 드디어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조용히 살아왔지만 미영의 죽음과 김정은의 건강을 해친 김여정의 음모를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세례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담당 공무원에게 말씀드렸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자유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이 아이가 진실을 아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 증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유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올 때마다 감동받았어요. 마음껏 상상하며 그린 그림들, 북한 아이들은 할 수 없는 자유로운 표현이었거든요. 엄마, 이건 무지개예요. 자유가 그린 무지개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라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제가 겪은 고통이 이 아이와 다른 모든 아이들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에서의 기억은 생생해요. 특히 김여정의 음모와 미영의 죽음은 절대 잊을 수 없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진실을 증언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유를 키우면서 매일 감사함을 느껴요. 이 아이가 감시받지 않는 세상에서 마음껏 꿈꿀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에 말이에요. 자유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더 큰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김여정의 음모와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만 집중했지만 사실 북한의 권력층이 저지르는 일들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양각도 호텔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증언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양각도 호텔은 평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이에요. 외국 손님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은덕 초대소에서 일할 때 가끔 양각도 호텔로 출장을 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특별한 연회나 외국 손님 접대가 있을 때였죠. 그때 목격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양각도 호텔 5층은 일반 손님들이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구역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VIP 전용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처음 5층에 올라갔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층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복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 각 방마다 특수한 장비들이 있었어요. 2층에서는 절대 호기심을 갖지 마라. 함께 간 선배가 귀띔해준 말이었어요. 하지만 요리사로서 각 방에 음식을 배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방에서는 외국인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는 북한 여성들의 표정이 이상했죠. 마치 강요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방에서는 녹음 장비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걸 봤어요. 마치 모든 것을 녹화하고 녹음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게 뭐예요? 선배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방에서 외국인 남성이 북한 관리와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대화였어요. 녹음 파일을 이용해서 외국인을 압박하고 있는 거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5층이 단순한 VIP층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거대한 공작 기지라는 걸 말이에요. 외국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이 이곳에 와서 접대받는 동안 모든 게 녹화되고 녹음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료들이 협박 도구로 사용되는 거였죠. 더 끔찍한 건 그곳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이었어요. 모두 20대 초반의 예쁜 여성들이었는데 마치 인형처럼 취급당하고 있었어요. 웃어야 해. 절대 싫은 표정 지으면 안 돼. 관리자가 그 여성들에게 지시하는 걸 들었어요. 그 여성들은 외국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했어요. 술을 따라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상하기 싫은 일들까지 말이에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관리자의 대답이 섬뜩했어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협박이었어요.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거였죠. 그 여성들 중에는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외모와 외국어 실력만이 중요했죠. 어떤 여성은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어떤 여성은 중국어나 일본어를 했어요. 모두 외국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선발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진짜 역할은 통역이 아니었어요. 외국인들로부터 정보를 빼내는 것이 주목적이었거든요. 오늘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모두 기록해. 관리자가 여성들에게 지시하는 걸 들었어요. 외국인들이 술에 취해서 하는 말들, 개인적인 고민들, 사업상의 비밀들까지 모든 걸 수집하고 있었어요. 더 정교한 건 기억 조작이었어요. 어떤 외국인들은 다음 날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술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약물이 사용된 것 같았어요. 어젯밤 정말 즐거웠어요. 여성들이 외국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황했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보여드릴까요? 그때 여성들이 보여주는 사진들은 조작된 것들이었어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만든 거였죠. 그 사진들은 나중에 협박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이 사진이 공개되면 곤란하시겠죠? 북한 관리들이 외국인들을 압박할 때 사용하는 상투적인 멘트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직원들에 대한 통제였어요. 5층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24시간 감시받았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허가를 받아야 했죠. 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안 돼. 관리자의 지시였어요.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서로 대화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금지야. 업무에 관한 말만 해. 마치 로봇처럼 일하라는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교체 주기였어요. 5층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교체되었어요. 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새로 온 직원이 물어봤을 때 선배의 대답이 섬뜩했어요. 너무 오래 일하면 위험해져.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니까.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미영의 죽음과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어떤 여성들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전날까지 일하다가 다음날 나타나지 않는 거였죠. 어디 갔나요? 다른 곳으로 발령났어.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5층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완벽함이었어요.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최고의 접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과 발언이 기록되고 분석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취미, 개인적 성향까지 모든 게 데이터화되어 있었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이런 걸 준비해드리면 되겠네요. 마치 친절한 서비스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더 효과적인 공작을 위한 정보 수집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단순히 양각도 호텔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평양의 다른 고급 호텔들, 심지어 개성이나 금강산의 관광시설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북한 전체가 거대한 공작 무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는 김여정이 있었어요. 5층에서 수집된 정보들은 모두 김여정에게 보고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외교 전략이나 대외 정책이 결정되었어요. 김정은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권력을 잡으려 했던 김여정의 야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어요. 한국에 와서 이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북한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관광이나 외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공작과 협박의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자유를 키우면서 다짐해요. 이 아이가 자라는 세상만큼은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김여정의 음모든 양각도 호텔의 비밀이든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어요.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세상이 진실을 알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제 증언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영과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자유 같은 아이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